198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요건, 적용 범위. 일단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걸 차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용물 돈 말합니다.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라고 불러요. 요거에 대해서 그 빌린 돈을 대신해서 다른 재산권, 뭐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안 됩니다. 요 다른 재산권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빠집니다. 소유권, 지상권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요걸 이제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불러요. 이게 두 번째 권이죠. 세 번째, 그 약속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빌린 돈과 이자합을 초과해야 되죠. 이게 세 번째 권이고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 필요하다.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 즉 귀속 청산 절차가 나오죠. 변제기 도래 후 통지를 하고, 변제기 도래 후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하죠. 이 귀속 청산 절차죠. 반드시 통지와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강행 규정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겠죠. 3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통지해라. 그리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살이 지나야 된다. 이거 청산기간이라고 하죠. 만약에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1번 매매대금 지급담보죠.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되죠. 빌려준 돈, 즉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2번 예약 당시 시가가 채무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니까 3조 적용 안 되겠죠.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지요. 3번 예약 당시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목적물 가액이 5억짜리인데 선수의 권리자 3억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3억을 뺀 2억이 가액이 되는 거죠. 이 가액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적용이 되죠. 근데 목적물 가액에서 선수의 권리자의 채무액을 뺀 나머지 가액이 원리금의 합에 미달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겠지요. 4번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선순위 권리자를 대신 갚았어요. 5억짜리 목적물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 1억이에요. 선순위 권리자가 2억이 있었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1순위가 되려고 선순위 권리자를 대신 갚아요. 갚고 채무자에게 2억 내놓으라고 하시죠. 그럼 요것도 채권액의 합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담보된다 라고 해야 되죠. 청산금을 통지할 때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액을 빼는데요. 이 공제하는 채권액에는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 외에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신 갚았으면 대신 갚았으니 2억을 나한테 내놔라. 이게 구상권이죠. 이것도 가등기 담보계약에서 여전히 담보되겠죠. 5번 양도담보 설정 계약.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그런데 아직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죠. 가담법이 적용이 되려면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당연히 값은 해줘야 되죠. 참조 채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담보계획이 체결됐지만 아직 채권자로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당연히 채권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것이고 채무자는 거절할 수 없죠. 등기해 줘야 되죠. 6번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약정으로 새로 생긴 채권을 가등기 담보권의 담보되는 채권에 추가할 수 있는가? 있겠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목적물 가액이 5억. 처음에 빌려준 건 1억. 며칠 있다가 1억을 또 빌려줘. 합 2억. 담보할 수 있다. 7번.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한 부담 비용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담보권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취득할 목적이니까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범죄는 귀속 청산만 인정되고요. 처분 청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목적물을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정산하는 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9번 가등기 담보권 통지 당시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해. 가등기 담보법이 일단 적용되는 순간 그럴 수 있죠.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 목적물가액이 2억. 빌려준 돈이 1억 9천. 근데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이자가 늘어서 전체 채권액이 2억 2천. 원리금 합의. 그럼 목적물 평가액이 채권 원리금의 합을 미달하죠. 그래도 통지해야죠. 뭐라고?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통지는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아까 2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2번은요. 예약을 할 때에 미달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8번은 처음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돼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2억이고 원리금 합이 1억 9천이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이자가 늘어서 2억 2천이 됐어. 그럼 통지 당시에는 미달하잖아요. 그래도 통지는 해야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순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다라는 것만 통지하면 되고 얼마에 평가됐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돌려줄 청산금이 없다. 없다는 뜻만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는 꼭 해야 돼요. 10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주관적 액수가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귀속청산서에서는 청산금 통지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11번.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통지해야 되냐면 채무자 등입니다. 이 채무자 등이 누구냐? 채무자가 있고 물상보증이 있고 제3취득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에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 자체가 경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산기간이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적인 절차가 통지와 청산기간 경고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아무리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혈령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11번 틀렸죠. 12번.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본등기가 됐어요. 무효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했다는 건 통지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통지 안 했으니 청산기간이 경고할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본등기 무효, 그 후에 통지를 하고 2달이 지났어요. 그럼 무효였던 본등기가 유효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게 12번이죠. 그러니까 통지 없이 본등기 한 상태에서 무효, 그 후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했다면
무효였던 본등기가 뭐로 바뀔 수 있다? 유효로 바뀔 수 있다. 12번. 참조. 가등기 담보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 그죠? 나중에 그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3번. 무청산 특약. 청산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나고 나서 특약을 했고 그 특약에 의해서 제3자 권리를 해야 하지 않아. 즉 특약에 따라서 침해받는 제3자가 없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무청산 특약이 됩니다. 14번 실행을 통지하고 2달이 지난 후에 즉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설령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2가지 권리,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한매권 하나, 또 하나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 2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14번. 통지하고 2달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본등기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 이행의 항명권.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동시 이행의 항명권과 변제 및 말소 청구권. 여기 있다. 15번. 자,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 또는 청산 절차 중에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고 근데 이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락대금으로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귀속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조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가등기 예치원 본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귀속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6번 채권자가 특히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어 버리면 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6번 채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목적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특히 양도담보권자가 문제가 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양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고 이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아까 채무자는 설령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2가지입니다. 변제기간과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더 이상 돈을 갖고 말소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채권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대지에 관한 대지 사용권 이런 게 있죠. 자, 구분 소유.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 일동 건물의 일부의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게 구분 소유죠. 자, 일동 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 소유의사가 있으면 구분 소유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설령 그 일동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구분 소유 의사 표시를 대부분은 구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전이라도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마찬가지죠. 구분 건물이 완성되었고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됐다. 그리고 구분 건물로 등기도 안 됐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자,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요. 1층부터 5층까지가 각각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어요. 이때 갑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각 층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죠. 따라서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건물을 한 동 건물로 할지 구분 건물로 할지는 갑의 의사에 따르죠. 갑의 소유자의 의사. 즉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따라서 3번 틀렸죠. 4번.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증축을 했고요. 증축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지 구분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증축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중에 사용은 용도에 따라 잊지 마세요. 공용 부분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잊지 마시고 복도 계단에 관한 권리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고요.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고요. 3분의 2 잊지 마세요. 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하죠. 공용 부분에 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5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입니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데 이때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인지 일부 공유인지는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구조로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 부분의 객관적 구조에 따라서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5번 틀렸고요. 6번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을 때 이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 아파트를 팔면 신소유자가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승계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아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승계합니다.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구분 소유자 갑의 특별 승계인 을에게 전 구분 소유자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은 전체가 유효한 게 아니라 그 규약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요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그냥 체납관리비라고 돼 있으니까 요 안에는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을이 승계한다는 관리규약은 전체가 유효한 게 아니라 그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6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7번 그래서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할 때 그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되고 연체료까지는 또 승계되지 않죠. 7번 틀렸죠. 8번은 갑이 체납한 관리비가 있어요. 자, 을에게 승계돼 을도 체납했어요. 병에게 승계돼 병도 체납했어요.
정액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최종 소유자가 독박을 쓰냐 아닙니다. 전체가 중첩적으로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따라서 구분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넘어갔을 때 현재 구분 소유자 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구분 소유자 병을 정, 아니 병을 갑, 도 현재 구분 소유권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적어도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첩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8번 옳은 질문이죠. 9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죠. 적어도.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지분 비율의 부담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약이 설령 없어도 집합건물법에 의해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공용부분 보존은 단독으로. 보존 단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1번 공용부분에 대한 집합건물을 증축, 전유부분을 새로 만들어 공용부분의 집합건물을 증축해서 전유부분을 새로 만들었다. 우리 복도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보면 복도식 아파트도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한 뭐 두세 대, 세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복도 계단은 공용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를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거는 바꾸는 거예요. 전유부분을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전유부분을 여기까지 확장해.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가? 대지 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되는가? 이거는 집합건물 공용부분, 집합건물법 공용부분 변경이 아니라 민법상 공유물 변경이에요. 다시 한번 집합건물 아파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꿔버리면 대지에 관한 지분 비율도 바꿔지잖아요. 이런 것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이 아니에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으로 보면요.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해져요. 그러나 민법상 공유물 변경으로 보면 전원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 변경으로 봐요. 따라서 전원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11번 틀린 질문이 되고요. 자, 12번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지멋대로 복도 계단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첫째,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어요. 독점 사용 금지 청구. 이건 가능해요. 근데 나에게 인도하라고 청구는 못해요. 세 번째,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따라서 저 독점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13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못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규약에 전유 부분을 대지와 분리 처분한다 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이 없으니까 분리 처분이 금지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 결국 구분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권리만 분리 처분한 거예요. 분리 처분이 금지가 돼 있는데 분리 처분한 거야. 이때의 제3자. 선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규약의 분리 처분 가능의 규정이 없어서
전유 부분과 대지의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을 때 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자, 이때 이 선의는 어떤 의미냐? 분리처분이 전유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가 아니라 제3자가 나는 이 땅이 집합건물의 대지인 줄 몰랐다. 그 선의를 말하게 됩니다. 1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처분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규약에서 분리처분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규약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분리처분이 금지된 거잖아요. 규약에 정해놓지 않으면. 근데 이 금지가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대지 사용과 전유분의 분리처분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가 아니고 집합건물, 자신이 산 건물이, 땅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땅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그때 선의란 대지 사용권과 전유분이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사실에 대한 선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취득한 땅이 집합건물의 대지였음을 모르는 선의를 말하게 됩니다. 13번도 틀린 질문입니다. 좀 어렵죠? 14번 전유분 101호에 대한 저당권, 처분, 압류, 가압류,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101호를 경락받으면 대지권도 취득하죠. 15번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못하죠. 원칙이죠. 따라서 법원이 대지 사용권만 강제로 경매했다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못하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의 처분이 법원의 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지권 처분만은 무효가 됩니다. 건물 전유분을 경락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합니다. 16번 아파트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전유분과 대지권을 함께 분양을 받았어요. 돈은 다 줬는데 101호만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아직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으로서, 즉 단순한 점유권과는 달리 정당하게 대지를 사용식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를 받았고 아직 대지권은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다. 정당한 권리가 됩니다. 17번 집합건물 건축자가 전유 부분만 건축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전유 부분만 경매가 돼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유 부분만 소유권 넘겨받았을 때 대지에 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부터 전유 부분만 샀다 하더라도 전유 부분을 산 사람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겠죠. 3번 건물 부분만 분양받아 팔았을 때 대지 사용권도 함께 이전이 되죠.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땅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대지 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아까 공용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대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분 비율로 사용하면 평수 크면 주차장 면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 및 시공자가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죠. 자, 이 담보 책임을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부담합니다. 18번 틀렸어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입니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 이때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보수 청구권과 하자를 보수해달라. 하자 담보 추구권이 있는데요. 이 하자 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하자 보수 청구권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도 행사할 수 있지만 저 하자 담보 추구권, 즉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바래요. 당연하죠. 손해배상은 소유자가 받아야지. 그래서 하자 담보 추구권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번. 하자 보수 청구권이나 하자 담보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원래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하자 보수 청구권과 하자 담보 추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인데 문제가 생겨서 이 하자 보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아파트가 25도 기울어졌어. 하자 보수만으로는 안 돼. 그러면 당연히 해제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해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냐?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라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날부터. 최초의 임대차에서 연주를 했던 누구에게든 하여튼 분양을 해서 전유 부분을 최초 인도한 경우가 있잖아요. 인도하잖아. 그때부터 담보 책임은 계산하게 됩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한다 그랬고요. 구분수요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고요. 규약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의적입니다. 의결권 101호가 가불의 공유일 때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 꼭 정해야 되고요. 22번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필요 없습니다. 군수의 전월 구성으로 당연히 성립합니다. 비법인 사단으로 봅니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나 아직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자도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도 관리단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인도받아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는 있으나 아직 등기를 못 넘겨받은 사람,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옳은 질문이죠. 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등기를 못 받았다. 좀 전에 뭐랬어요? 관리단 구성원이 돼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23번 틀렸죠. 25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의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돼 있죠. 그 숫자를 계산할 때 갑이 전유 부분을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구분 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 이걸 5개로 계산할 것인가 1개로 계산할 것인가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5개로 계산하면 이런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 요 2개는 반대, 요 3개는 찬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해야 됩니다. 25번. 26번 전유분이 갑과 을의 공유. 101호가 갑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공유자가 전부 참가해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해라. 강행 규정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도록 합니다. 판례입니다. 27번 재건축은 별거 안 되죠. 별거 아니죠. 재건축은 5분의 4 찬성 필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반대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있고요. 2달 내 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회답한 걸로 보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수명 관리 관한 법률상 용도 변경 재건축 결의도 허용되고요. 재건축 결의할 때 반드시 비용 분담상을 정하라 그랬죠. 따라서 분담액을 정하거나 산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돼요. 그걸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하나의 단지 내에 수개의 동이 있습니다.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법원에 의하면 전체 5분의 4 플러스 각동 5분의 4입니다. 전체 5분의 4 플러스 전체 5분의 4 그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가 아니고 플러스 각동 5분의 4가 필요하다. 전체 5분의 4 및 각동 5분의 4 찬성.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가 촉구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서면으로 해야 되죠.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자,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판례다.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판례만 보겠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상호 명의신탁, 다 신탁법상 신탁등기. 이거는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이 아니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부실법의 강력한 내용이죠. 명의상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가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그리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니까 명의상 약정 무효 및 물권 변동 무효를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해놨죠.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죠. 묵시적 합의로도 명의상 약정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상호 명의신탁은 구분수의적 공유를 말하죠. 갑과 을이 일필 땅에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정해서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게 구분수의적 공유죠. 자,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 분할 청구가 아니고요. 상호 명의상 약정 해지를 통해서 해소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대내적 즉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함으로써 해소를 해야지 공유물 분할로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번 종중 이외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부실법이 적용이 되죠. 이때 종중은 당연히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합니다. 종중 비스무리한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하게 됩니다. 또 배우자 사이에서도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죠.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법률은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5번 갑과 을이 명의상 약정을 한 상태에서 그럼 무효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혼인을 했고요. 즉 혼인 신고를 했고요. 법률이니까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효가 되겠죠.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약정시에 소급하여가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언제부터?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을 했을 때, 자,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 소유자니까 신탁자는 직접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자,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청권순위 보전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실법이 적용이 됩니다.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청권순위 보전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실법이 적용이 됩니다. 7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등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상 관계가 지나면 실명등기하지 않지 유효기간에 지나면 부실법이 적용이 되죠. 적용되는 순간 명의상 약정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죠. 따라서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따위나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상 약정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무효인 약정은 해지가 불가능하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번 양자가 명의신탁은 이자가 명의신탁을 말하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양자가 명의신탁은 이자가 명의신탁이에요. 이렇게. 명의상 약정을 했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무효. 무효. 대내외적으로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 및 제3자에게 내가 소유자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약정도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별개고요. 어쨌든 수탁자는 신탁자나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9번 3자간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말하죠. 신탁자, 갑, 수탁자,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즉 이름을 빌리기로 하고요.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하고요. 직접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죠. 이게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명의상 약정 무효고요. 등기 무효고요. 매매는 유효하죠. 자, 이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다. 유효하다. 10번 3자간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수탁자 명의상 약정 및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자 소유로 복귀? 아니죠. 3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고 매도인. 신탁자에게는 아직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자 소유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매도인 소유.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요.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만에 하나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넘겨주면 이때는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2자간 명의신탁이에요. 2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3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에게서 수탁자로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무효가 된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복귀가 됩니다. 10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11번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거 안 봐도 돼요. 세금 같은 거. 13번 을이 경매 절차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수자금이겠죠.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 매수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명의인이 됩니다. 을이 명의인이 되고요. 자금 제공자 갑과 명의인 사이에는 계약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거예요.
신탁자가 제공한 자금을 가지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계약명의신탁입니다. 12번 매수인은 을이 됩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13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기 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자, 경매의 경우에는요, 매도인 병이 선악을 묻지 않고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갑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요, 받은 매수 자금만 돌려주면 돼요. 을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판 처분 대금을 갑에게 주는 거 안 됩니다. 그걸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14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기 임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어요. 이거를 타인 권리 매매죠. 갑이 대금을 수령하고요, 갑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병 등기를 넘겨줬어요. 무효입니다. 이때 양도세는 갑이 납부해야 됩니다. 14번. 자, 11번하고 14번은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5번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요거죠. 수탁자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는 것은 받은 돈, 요겁니다. 제공받은 매수자금.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게 15번이 되겠죠. 16번 매도인이 선의,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을 이름으로 샀어요. 매매. 경매와는 달리 매매라면 매도인의 선인학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지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매유효, 등기유효, 매도인이 악의라면 매매무효, 등기무효 이렇게 되죠. 자, 매도인이 선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돈 줬죠. 신탁자가 세금도 냈어요. 그럼 이것도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탁자가 취등록세까지 냈다면 수탁자는 나중에 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에다가 신탁자가 납부한 세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이게 판례입니다. 16번이죠. 17번. 자, 갑이 을에게 내가 준 돈 돌려달라 했더니 안 줘요. 이때 갑이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가? 유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갑이 을에게 제공한 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이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결연성이 없어요.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초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18번 병소유 땅 경매 절차에서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하면서 을 명의로 매각 허가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을이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 허가가 이루어졌을 때 병이 명의약정 사실을 알고 있어. 자, 매매라면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매매 및 등기 효력이 달라지지만 경매는 매매와는 달리 매도인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등기 유효가 되니까 수탁자로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은 매매와 경매를 구별해달라. 18번 설령병이 악의라 하더라도 수탁자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9번 부실법 시행 후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건 뭐라 그랬어요? 수탁자는 뭘 돌려주면 돼? 돈 돌려주면 돼요. 부동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고요. 수탁자는 신탁자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19번 틀렸어요.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게 이거 18번하고 19번. 이 18번이죠. 19번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가 반법률 시행 후
돌려주는 것은 돈입니다. 문제는 명의상약정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환급률 시행 전에 있었던 경우, 계약 명의상약정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환급률 시행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 시행 전, 시행 후로 나눠서 시행 후 명의상약정, 이때는 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19번처럼 부동산 실거주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상약정, 플러스 등기, 그 상태에서 불법 시행이 됐어. 유예기간 내 실명 등기 안 했어. 이때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건 부동산 자체, 이렇게 됩니다. 이 19번은요. 뺄 걸 그랬어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법률 시행 전과 후를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환급률 시행 전 명의상약정 및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니까 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되지만, 반면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환급률 시행 후 명의상약정 및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돌려줄 것은 매수자금, 이렇게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후만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되, 최근에 하도 좀 이상한 판례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높아심이 나오는 거예요. 19번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환급률 시행 전과 후로 나눠서 시행 전 명의상약정 및 등기, 이때 수탁자가 돌려줄 것은 부동산 자체, 시행 후 명의상약정 및 등기, 이때 수탁자가 돌려줘야 될 건 매수자금, 이렇게만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판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하고요.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출문제 끝나면서 말씀드렸어요. 좀 버거우신 분들은 민법 청지 목적 보고, 기본 강의 보고, 기출 풀고, 거기에 대한 판례 보고,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쭉쭉쭉 보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다시 한번, 기본 강의, 예컨대 의사표시 파트를 기본 강의를 봤어. 그 다음 기출문제 파트를 봐. 그 다음 판례를 봐. 이 기출문제와 판례는 바꿔도 돼요. 기본 강의, 기출, 판례, 또는 기본 강의, 판례, 기출, 이런 순서대로 매일 진도를 정해서 오늘은 법률의 목적, 요렇게, 내일은 의사표시, 그 다음 날은 대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달이면 기본 강의, 기출문제, 판례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집중해서 3번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빨리 민법에 대해서 기틀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판례까지, 기출도 다 했고, 기본 강의 다 했고, 기출 다 했고, 판례까지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특정 파트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본 강의 보고, 기출 보고, 판례를 보든, 기본 강의를 보고, 판례를 보고, 기출을 보든 한씩 해가지고 요거를 한 세트로 해서, 우리 운동할 때 세트별로 공부하잖아요. 요걸 한 세트로 해서 특정 파트마다 매일 이렇게 봐주시면 한 달 뒤에 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이 확 향상된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판례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핵심 강의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